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금의 내가 난쟁이일지라도 매일의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그 위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남긴 기록을 디딤돌 삼아 가장 높은 곳에선 거인이 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거인의 노트, 지은이 김익한,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23년 3월 8일입니다. 기록은 매일 나를 성장시킨다.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가 전하는 단 하나의 인생 법칙.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는 인생에서 한 번쯤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 성공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기록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삶의 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기록의 원리를 적용해 자신의 공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독서 노트를 쓰고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익혀보세요. 가슴이 답답하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씩 나열해서 적어보세요. 회사에서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일 기록을 쓰고 대화를 능숙하게 하고 싶다면 대화 기록을 쓰세요. 지금이라도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인의 노트는 국내 1호 기록학자의 첫 책으로 지난 25년간 기록 분야에 매진하며 깨달은 기록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전합니다. 기록하면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립니다. 기록은 한계에 부딪힌 당신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 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내 안에 잠든 성장 가능성을 깨워줄 최고의 무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왜 기록해야 하는가? 나는 기록형 인간이다. 기록은 내 생활의 일부이고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밥 먹듯이 기록하고 있다. 기록형 인간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자기 안에 깊게 새기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기록형 인간이 되면 매우 똑똑해지는데 그래서 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록형 인간이 되길 권한다. 기록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기록의 이유와 필요를 전하는 기록 전파자로 살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과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기록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자 수단이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원하는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단순하게는 공부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모든 성취에는 기록이 필요하다. 이 밖에 기록의 장점은 무궁무진하지만 우선 가장 보편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기록은 나를 지속 성장시킨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성장한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계속해서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을 멈춘 인간에게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속 성장하기를 갈망한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시너지를 이끌어낼 때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는 기록의 형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록 역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진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 번째 형태는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수십, 수천 가지의 지식과 비지식을 체계화하여 요약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두 번째 형태는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기록함으로써 외부로 끄집어내는 일이다.
다시 말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대화를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쌓인 지식을 기록의 형태로 외부에 표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 기록의 형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기록의 효용이 높아지고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과 같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기록은 정리해서 남기는 일인데 자유분방하게 흩어진 것들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건 자유와 거리가 먼 행위가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제안하는 기록법은 삶의 자유를 지향한다. 나 또한 자유롭기 위해 기록을 시작했다. 이 물건 저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방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봐야 하는 책이 있는데 도무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 책상 위에는 온갖 책들이 놓여 있고 침대 위에는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 무질서 속에서 책을 찾기 시작한다. 잘 정리되어 있는 방이라면 바로 찾았을 책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한참 찾아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결국 못 찾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질문해 보겠다. 어떤 상황이 더 자유로운가?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 나가는 것. 무질서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기록한다는 것은 어지럽혀진 방을 멀끔히 정리해 언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머릿속 방을 깨끗이 정리해 언제든 적재적소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그래서 나는 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라 라고 말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당신도 기록형 인간이 되기를 권한다. 기록형 인간이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성장과 자유를 비롯해 다양한 기록의 효능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또 이것을 최소 반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만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제 당신은 겨우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뜻이다. 성취는 몸의 기억과 용기 있는 실행의 산물이다. 반복에 의한 습관과 실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작은 기쁨만이 우리를 성취의 길로 이끌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온 성장과 자유의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자. 자기화한 것만이 남는다. 자기화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지식이나 의견 따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다고 해보자. 이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정으로 특정 단어를 사용하니까 엄청 웃기네 라고 순간에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유튜브 영상을 자기화한 것이다. 그 영상을 받아들여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화는 순간의 생각이라는 회로를 타면서 작동한다. 이때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이 선명한 이미지로 저장된다. 뭔가를 보다가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는가? 자기식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뇌리에 남게 된다. 또한 자기화는 선별의 기능을 한다. 나한테 중요한 것을 골라낸다는 말이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연속된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다. 모든 장면이 중요할 리도 없고 전부 다 기억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기화하면 나한테 중요한 장면만 선별, 축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자기화의 과정은 낯설음을 익숙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행위다. 낯선 단어나 스토리, 장면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낯선 단어와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자기화를 거치면 이런 낯선 감각을 익숙한 감각으로 변환해서 기억하게 된다.
나에게 익숙한 단어와 논리를 이용해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길 수 있다. 순간의 생각을 누적하라. 나는 사실 공부를 좋아하거나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 덕분이다. 순간의 생각을 습관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동안 기록해 놓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바로 꺼내어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물 박사이거나 천재여서가 아니라 순간의 생각을 누적해 놓은 덕분이다. 생각이 몸에 많이 있으면 양질 전화가 일어난다.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전화, 즉 변화가 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도 자주 떠오르게 된다.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습관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하루 동안 열심히 순간의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밤이 되었다면 책상 앞에 앉아 혹은 침대에 걸터 앉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한다. 오늘 순간의 생각을 실행한 것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집적되어 있는가? 매일 실행해보면 놀랄 것이다. 첫날에 10%만 머릿속에 남았다면 이튿날은 20%, 그 다음 날은 30%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 집적된 순간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는 힘도 점점 성장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 내가 설명한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가 새롭거나 대단한 기술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건 그 순간 바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내가 굳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다.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를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 기록을 활용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순간의 생각들이 기록으로 쌓이고 쌓이면 당신도 예측 못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록한 다음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과 자기화, 그리고 기록, 이 세 가지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나선형 성장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내적 자산을 활용하라. 앞서 기록에는 두 가지 효능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둘째,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 기록하고 기억하는 행위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외부의 것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내 안에서 다시 꺼내는 원리가 계속 작용한다. 흔히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소화하기 위한 기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이 기록이라고 착각하지만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기록도 반드시 필요하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그 지식을 열심히 흡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도 내적 자산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성장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 자산이란 뭘까? 내적 자산은 다음에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이해력. 지식이나 경험을 받아들여 해석하고 내 안에서 체계화시키는 능력이다. 2. 사고력. 생각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고 넓게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이다. 3. 문제 해결력.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다. 4. 추진력.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다. 5. 대인력.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성장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지적 자산을 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적인 사람 혹은 지성을 갖춘 사람은 지식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잘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거나 통찰력을 발휘하는 등의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적 자산의 다양한 능력을 함께 키워 나가야 한다. 다양한 내적 자산 중에서
사람에 따라 더 많이 가진 능력도 있고 좀 부족하거나 결핍된 능력도 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채워 나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대 철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가능성이다. 내게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열린다. 현재가 어떻든 간에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내적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때 우리의 부족함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내적 자산이 없다고 단정해버린다. 그리고 뒤늦게 성장하고 싶지만 열심히 공부해본 경험이 없으니 앞으로도 할 수 없으리라고 미리 포기한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 않은가. 요컨대 높은 수준의 지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공부하지 않는 동안에는 무엇을 했는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익힌 여러 능력, 이를테면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나 뭔가를 만들고 전달하는 기술 등도 내적 자산이다. 취업 준비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도 그 준비 과정에서 익힌 지식이나 경험이 몸에 남아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적 자산이다. 내 안의 잠재성을 끄집어내라. 여러분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물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착각일 뿐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없다. 대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읽고 보고 듣고 접했던 경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그와 관련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음성이나 장면, 문자 같은 단편적인 기억이 아니라 종합적인 경험 기억이라는 형태로 말이다. 책을 읽어도 문자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책장을 넘기는 소리, 책 냄새, 그때의 분위기 등이 총체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는가. 당신이 경험해 온 것이 당신의 머릿속과 몸속에 내적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는 잠재성이라고 부른다. 잠재성을 포함해 현재 내가 가진 자산을 100이라 한다면 그 중에서 실제로 인지하는 것은 20이 채 되지 않는다. 잠재성은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잠재성을 꺼내 정리하고 활용해 우리가 가진 100을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잠재성은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것만이 기록의 가치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기록이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잠재성을 끄집어낼 때 찾아온다. 메모를 안 하는 사람은 잠재성을 깨우지 않는 사람이다. 내면에 흐르는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이게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을 끄집어내 메모하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이 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말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내면에 있는 것을 명시화하는 것은 모두 기록의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지닌 능력과 잠재성을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별하고 그것을 말이나 그림, 글 등의 명시적인 구체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안에서 끄집어내는 기록의 핵심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 게으르고 치기 어린 청년기, 실패한 과거와 불투명한 현재 등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엄청난 자산이 당신의 몸과 마음과 머리에 쌓여 있다. 이제 당신 안에 잠든 자산을 깨워보라. 텅 비었던 가슴과 머릿속에 구체적인 동기나 목표로 하나씩 채워질 것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3단계 연습. 생각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측두 연합 영역에서 전두엽으로 장기 기억을 끄집어내고 단기 기억과 종합해 생각을 체계화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생각의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혹 세수 앞을 내다보는 바둑기사나 고차원의 사고력을 요하는 저수를 막힘없이 해내는 사람을 본다. 이들은 어떻게 이토록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답은 바로 꾸준한 생각 훈련에 있다. 훈련을 반복하면 구체적인 소재에 대해 생각을 확장하거나 체계화함으로써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는 생각 훈련의 첫걸음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것을 일상화하는 연습법을 소개한다. 1단계, 반복적으로 되뇌기. 나는 책을 2쪽 정도 읽으면 고개를 들고 이러이러한 내용이지, 이게 핵심이지 하고 잠시 생각한다. 시선을 책에만 두면 무엇이 핵심인지 생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생각을 되짚은 후에 다시 읽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일상에서 연습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되뇌기다. 경영학에서 유명한 기법이자 자기 개발에 활용되기도 하는 Plan, Do, See 원칙이 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기록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바둑기사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 승패와 상관없이 복기를 한다. 자신이 놓은 모든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짚어본다. 이게 되뇌기의 대표적인 작업이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시합이 끝나면 경기를 다시 보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할지 분석한다. 생각 훈련에서 되뇌는 과정은 아주 중요한 예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뭔가를 되뇌일 때 우리 뇌의 측두 연합 영역에 있던 장기 기억, 즉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 생각을 깊고 일관되게 하는 힘이 길러진다. 2단계, 생각을 이어가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다닌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한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정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생각의 이음이다. 생각의 이음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주제를 크게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둘째, 행위의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뭘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세 번째는 뭘 하겠다는 식으로 구성해 보는 것이다. 대학생인 내가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보자. 먼저 분류를 시작한다. 이번 학기에 할 일들을 일상생활, 공부, 놀기에 3가지로 나누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운동에 중점을 두고 공부에서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놀기에서는 영화 감상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며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행위의 순서다. 이때는 시간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월에는 무엇을 하고 4월, 5월, 6월에는 무엇을 할지 떠올린다. 이렇게 2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이어가면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체계를 세워 생각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기록에 남기면 그게 한 학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된다. 우리는 간혹 생각의 단편을 계획이라고 착각하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생각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집에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길 바란다. 단편적인 생각을 연결해 완결성을 부여하는 순간 하나의 계획이 될 것이다. 3단계, 글로 쓰기. 3단계는 메모를 하거나 글로 쓰며 생각을 굳히는 과정이다. 앞서 우리가 한 학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는 메모를 해야 한다. 이번 학기의 핵심 목표를 하나 쓴 다음 구체적인 목표를 몇 가지 더 설정해서 나열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한다.
마지막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쭉 써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성과 시퀀스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메모해 놓은 것을 토대로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마치 영화 보듯이 연상하면서 글로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 미래에 대해 그리다 보면 상당 부분이 현실로 다가온다. 상상이 그 일을 더 즐겁게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머릿속에 작은 우주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다. 반면 자신의 잠재성을 꾸준히 탐구하고 단련해 인생의 무기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내 안에 숨겨진 힘을 꺼내는 일, 얼마나 매력적인가. 3단계 생각법을 꼭 연습해 보길 바란다. 생각의 주제는 새해 계획이어도 좋고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이어도 좋다. 일주일에 3번만 연습해 보라.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생각을 모으고 하루 이틀 동안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메모하고 글로 쓰는 것이다. 일주일에 3번, 한 달만 지속해도 당신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요약이 필요한 이유. 강의를 보면서 열심히 필기했는데 마치 남이 쓴 것처럼 새롭고 책을 읽고 메모를 했는데도 언제 읽었느냐는 듯 책의 내용이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록한 걸까? 반대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차라리 이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메모란 많은 양의 내용 중 핵심을 뽑아 적을 때 의미가 있다. 메모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것, 듣는 것, 감각하는 것을 개수로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세세하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100개, 200개, 많게는 10,000개에서 20,000개에 달할 수도 있다. 이 많은 정보를 모두 잡아두고 싶더라도 전부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요약이 필요하다. 요약은 기억을 압축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제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해보자. 그 순간 나는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 경험을 기록한다면 뭐라고 적을까?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치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라고 적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학자인 나라면 나뭇잎의 말이라고 기록해 놓을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내가 나뭇잎을 본 순간의 느낌과 감정 등 공감각적 이미지가 모두 들어있다. 그 경험을 최대한 짧은 말로 압축해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짜깁기와 요약의 결정적 차이. 요약에는 정답이 없다. 같은 것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A라고 요약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요약한다. 여기서 요약 능력이 드러나는데 사실 요약을 잘하든 못하든 일정 수준에 이르면 누구나 핵심을 뽑아내는데 아주 능숙해진다. 심지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 요약 능력은 기록형 인간으로 성장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짜깁기와 요약은 한 끗 차이다. 짜깁기는 베껴 쓴 것을 그대로 편집하는 것이다. 반면 같은 내용이라도 키워드만 적어 자기식으로 편집하는 것이 요약 정리다. 대학에서 리포트를 쓰면서 짜깁기를 많이 해봤다면 여러분은 이 미묘한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부분, 저기서 한 부분을 가져와 짜깁기한 리포트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리포트를 과제로 제출하는 학생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리포트 작성의 핵심은 내가 모은 자료를 잘 요약하고 조합하는 것이다. 요약은 보물상자다. 필요할 때 몇 개를 꺼내서 조합하면 엄청난 걸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선 논문이나 책을 읽고 머릿속에 남은 것을 각각 요약해두자. 그렇게 정리한 자료를 논리에 맞게 구성하고 중간중간 자신의 의견이나 통찰을 넣어서 편집한다. 이게 단순한 짜깁기와 요약의 차이다.
요약하고 편집하면 생기는 일들. 김정은 작가는 그의 책 에디톨로지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주체적인 편집 행위를 에디톨로지라고 명명하면서 편집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록을 하는 행위 역시 우리의 경험과 기억, 지식과 정보를 선별해 새롭게 만드는 행위다. 창조적인 기록들은 이렇게 탄생한다. 요약한 것은 요약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잔상에 남는다. 잔상에 남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편집하는 능력이 커지면 수준 높은 창조적 생각에 이를 수 있다. 엄청난 양의 기록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요약과 메모 광이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외부의 정보와 그가 떠올린 아이디어들을 요약하고 편집한 결과물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나리자도 요약과 편집의 산물이다. 다빈치를 심층 분석한 마이클 겔브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생각하기에 따르면 다빈치는 사람의 얼굴을 머리, 눈, 코, 입 등의 영역별로 나눠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한 사항을 노트에 기록했다. 이를 통해 각 신체를 유형별로 분류한 뒤 다양한 조합을 토대로 모나리자라는 창조적 작품을 만들었다. 둥근 머리에 움푹 파인 눈, 약간의 매부리 코, 꾹 담은 입에 미소를 에디톨로지 했다는 이야기다. 에디톨로지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예로 유시민 작가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들 수 있다. 유시민 작가는 이 책에 대해 세계사와 관련해 내가 읽은 책을 요약하고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학을 전공한 적이 없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40대 후반에 독일에서도 경제학을 전공했을 뿐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30세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세계사 교양서를 쓸 수 있었을까? 그 역시 대학 때부터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지식의 원천이 되어 자신만의 역사적 관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드레피스 사건에서 출발해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서사는 그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들을 에디톨로지한 결과물이다. 각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그가 많은 책과 지식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출간된 지 꽤 지났지만 이 책이 지금도 사랑받는 것을 보면 요약의 산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 수 있다. 요약을 할 때는 나의 생각, 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나는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3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요약한다. 책은 앞서 말했듯 적어도 한 챕터는 다 읽고 요약한다. 요약을 끝낸 다음에는 정리 노트로 다시 간략하게 옮긴다. 요약해 놓은 노트를 가끔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연상해 보는 것도 잊지 말자. 이 원칙들을 꼭 지켜 여러분도 에디톨로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 한 곳에 메모하고 나누어 정리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두고도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장기 기억에 생각과 지식을 새겨두는 행위다. 아무리 장기 기억에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꺼내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잊게 된다. 단기 기억적으로 자주 퍼나르지 않으면 점차 흐릿해지고 결국 기록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역시 습관의 문제인데 거친 메모로 남겨둔 것을 잘 분류해 기록 노트에 주기적으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주 꺼내서 읽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록의 효능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노트에 매일의 모든 것을 기록한다. 이 노트를 만능 노트라고 부르는데 이 한 권에 하루의 엑기스를 담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하루 종일 노트 필기만 하고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것이다. 너무 바빠서 기록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예컨대 나는 점심을 먹고 오후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짬을 내서 오늘 아침부터 무엇을 했는지 적는다.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키워드만 적으면 되고 시간이 부정확해도 괜찮다.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는 오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한다. 하루에 A4 한 장 정도의 기록을 남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기록이 소요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또한 핵심 키워드만 쓰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기록한 총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기록의 가장 큰 장점은 연습하면 누구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점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처음 기록해 보는 사람이라도 3개월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메모를 나누어 정리하기. 메모가 뒤죽박죽 되지 않을까 걱정인가? 물론 그렇게 될 것이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한 권의 만능 노트에 다양한 종류의 메모를 한꺼번에 해놓고 시간이 있을 때 이를 종류별 노트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지식 노트, 대화 노트, 생각 노트 등으로 나뉘는데 다른 항목의 노트가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만들면 된다. 메모를 다시 정리하라고 하면 베껴서 옮겨 쓰는 일로 착각하지만 메모를 옮겨 적는 과정에는 반드시 생각이 필요하다. 만능 노트에 경험한 것을 툭툭 적어 놓았다면 정리 노트에는 그 소재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라. 이 과정에서 정보가 지식의 수준으로 조합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연결되면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것은 기가 막힌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지혜의 수준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기록이 쌓이면 아이디어가 된다.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나는 학자이지만 학자도 일종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에 글감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글감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글을 쓸 때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소스가 된다. 이것을 총칭해서 나는 생각 기록이라고 부르는데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 갑자기 떠오른 어떤 생각을 기록할 뿐 아니라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기록할 수 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말 것.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저도 생각은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아이디어로 이어지진 않아요. 물론 모든 생각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디어로 이어지지 않은 생각의 시간이 전혀 쓸모없는 것도 아니다. 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시장에는 이미 비슷한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차별성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1시간 동안 생각해보지만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다.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이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꼭 기록을 해야 한다. 절대로 답이 안 떠오르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좀 생각해 보다가 안 떠오르네 하고 덮어버리면 마치 영어 단어를 실컷 외우고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과 같다. 1시간 동안 안 풀린 문제를 10분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또는 회의 시간 직전에 또다시 들여다보라. 그러고 나면 자기 전에 문득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새로운 실마리가 떠오를 가능성이 무척 커진다.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록은 필수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 즉 펜촉의 촉감과 글씨를 쓸 때의 소리 등 모든 감각을 통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지에 관한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남게 된다. 기록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사전 예열 작업이다. 아이디어 뱅크로 거듭나게.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기록을 연상하고 종합할 때 본격적으로 떠오른다. 흩어진 조각들처럼 존재하는 기록들을 종합해보자. 기록하는 행위 더하기 기록을 종합해서 연상하는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급격히 커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당신을 아이디어 뱅크로 만들어줄 2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무의식에 새기는 것이다. 먼저 당신이 떠올려야 하는 생각을 무의식 안에 깊이 담고 숙성시켜야 한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한 가지의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잠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그 생각을 품고 살다 보면 잠자면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두 번째는 몰입하는 것이다. 몰입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10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 집중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보지 않는다. 진정한 몰입이란 한 가지 생각을 오랜 시간 이어서 하는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한 상태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책상에 앉아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일어나서 산책하며 읽은 내용을 되뇌어 보다가 식사를 하면서 책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리려는 아이디어의 연관 관계를 생각해 보다가 친구와 만나 어설프게 떠오른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또 그 아이디어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가 다시 산책을 하며 생각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의 반복과 지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기록을 통해 몰입의 효과를 극대화해보자. 책을 읽으며 핵심 키워드를 메모하고 산책을 하며 그 메모를 다시 생각하고 주문한 식사가 나올 때까지 진전된 생각을 재차 메모하고 친구와 대화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디어에 대해 새롭게 떠오른 생각을 메모하고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해서 노트에 적어보라. 이런 상태를 며칠간 이어가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재는 기록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천재들의 기록이 있지만 개인 기록의 최고는 역시 고전 중의 고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다. 난중일기에는 내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기록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는 삶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일기라는 형태로 종합해 서술한 기록의 달인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부터 2차 전쟁이 끝나는 1598년까지 7년간 일기를 썼다. 꾸준히 지속해야만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의 원칙을 이미 430여 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일기에는 일상, 일,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가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해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모든 것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며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 왔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병영의 운영에서 최고의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역시 기록의 힘이었으리라. 특히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는 3가지가 주요하게 담겨 있다. 첫째로 업무에 대해 정말 세세하게 작성했는데 군영 운영의 실무를 맡았던 아전들의 이야기, 그들을 단속한 사례 등이 난중일기의 앞부분부터 다수 등장한다. 병사들을 통솔하고 또 그들의 일상을 보살핌과 동시에 엄한 군율로 다스리는 장면 등도 아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개를 잡아먹은 병사에게 곤장형을 집행한 이야기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활쏘기 시합, 씨름 등을 묘사한 대목은 전장의 실제 일상을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둘째로 난중일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록 유형은 회의 기록이다. 이순신 장군은 작전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일기에 남겼는데 그가 전략가로서 남다른 천재성을 발휘한 것은 이런 기록 습관과 관련이 있다. 회의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앞에 닥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회의의 결론을 반추해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상적으로 유지해온 것이다. 셋째로 사람에 대한 기록 역시 풍부히 담겨 있다. 이순신 장군은 일기를 통해 영의정 류성룡, 도원수 권율, 경상우수사 원균, 그리고 임금인 선조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대화 기록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그 외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잔병치레를 포함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심경,
자신은 늘 불행하다는 일종의 강박적 감정과 한탄 등을 적으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순신 장군에게 기록은 전략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질타하기도 위무하기도 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기록형 전략가였다. 그의 일기는 한계를 뛰어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기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유산이자 교훈이다. 당신의 삶에도 기록이 굳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거인의 노트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익한 님은 한국 기록학회장이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으로 25년간 기록에 매진하며 매일 기록하고 성장하는 삶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기록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김 교수의 3가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브 대학을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천재들은 모두 메모광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과와 업적을 낸 인물들은 모두 메모, 즉 기록을 즐겨 하는데요. 그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록을 해 나가는 작업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록형 인간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하루의 일과와 아이디어, 대화 등을 빠짐없이 기록한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메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겁부터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반복과 실천을 통해 루틴으로 만든다면 생각보다 쉬운 과정임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관점이 있었는데요. 기록은 외부의 것을 내 안에 남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이나 아이디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생각들을 메모를 통해 끄집어내면 그것이 나만의 컨텐츠가 되고 나의 잠재성을 끌어올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책 속에는 나의 욕망, 나의 미래, 성장과 목표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메모가 이렇게 큰 범위의 잠재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뒤이어 저자는 기록은 요약하고 집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자기화해서 요약하는 법, 기록들을 정리하는 방법뿐 아니라 공부할 때, 대화할 때,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일상과 일에서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세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도 메모를 즐겨하는 편이긴 하지만 메모와 기록을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할 때 더 많은 성장과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많은 자기개발 방법 중에서도 기록을 활용한 자기개발,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